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 혹은 다음 생처럼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이 삶이 끝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예일대 철학자 셸리 케이건의 책 죽음과 함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삶이 끝난 후에도 나는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 큰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던 생각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육체가 아닌 영혼이다. 바로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 이원론입니다. 내 몸은 껍데기나 아바타 같은 것이고 진짜 나는 그 안에 깃든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는 건 제 영혼이 육체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늘에 찔리면 아픈 건 육체가 받은 자극을 영혼이 고통으로 느끼는 거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운전자와 자동차 같달까요? 이 생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육체가 죽어도 진짜 나인 영혼은 남아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처럼 영혼이 몸을 바꾸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A의 영혼이 B의 몸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를 B가 아니라 A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혼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관점대로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영혼이 어떻게 물리적인 육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유령이 벽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문고리는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그냥 이 육체일 뿐이다. 이 생각은 좀 더 차갑고 과학적입니다. 바로 물리주의입니다. 인간은 영혼 같은 건 없고 오직 물질적인 육체일 뿐이라는 관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정신활동은 그저 우리 뇌 속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전기화학적 작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 노예가 복잡한 소프트웨어 정신을 실행하는 것과 같죠. 아주 강력한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깨어났을 때 그 사이의 기억은 전혀 없죠. 만약 불멸의 영혼이 진짜 나라면 마취 중에도 그 영혼은 깨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활동이 멈추면 나라는 의식도 함께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죽음은 명확합니다. 육체, 특히 뇌의 기능이 멈추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컴퓨터 전원을 내리는 것처럼요. 모든 생각과 감정, 기억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한쪽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죠. 이 원론이 맞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죠. 물리주의가 맞다면 죽음은 완전한 소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생생한 나라는 감각이 단순히 화학 반응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어딘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셸리 케이건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간단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되죠. 우린 이걸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영혼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근거로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추리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게 있다고 해야만 모든 게 설명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자를 본 적 없지만 원자가 있다고 해야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이 설명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원론과 물리주의라는 두 진영은 누가 몸을 움직이는가에 다른 의견을 보여줍니다. 이원론자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말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시체는 그냥 물질 덩어리일 뿐이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몸의 조종사, 영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냥 우리 몸이라는 생체 기계가 잘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시체는 기계가 고장 난 거고요. 영혼 같은 비물질적인 존재를 끌어들일 필요 없이 복잡한 물리 법칙으로 모두 설명 가능하다고 물질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치열한 논쟁은 자유의지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이원론자들은 강력한 한방을 날립니다. 컴퓨터는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100% 물질로만 된 존재라면 우리도 물리법칙에 따라 모든 행동이 정해진 생체 로봇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린 선택을 하잖아요. 이 자유로운 선택이야말로 물질을 넘어선 영혼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물리주의자의 방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는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양자역학을 보면 세상은 확률적으로 움직여요. 물리법칙이 꼭 정해진 미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결정된 시스템 안에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이 외에도 이원론은 임사체험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물리주의는 감정이나 창조성마저도 뇌의 작용이나 인공지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책의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원론이 제시한 증거들이 데카르트는 이런 극단적인 의심에서 생각을 시작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내 감각, 심지어 내 몸까지도 전부 거짓이거나 환상일 수 있다고 가정했죠. 그런데 아무리 모든 걸 의심해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였죠. 꿈을 꾸고 있더라도 그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정신이 물질적인 육체보다 더 근본적이고 육체가 없어져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라고 본 거죠. 아니, 마음 없는 정신을 어떻게 상상해? 라고 생각하셨나요? 바로 그 상상력이 철학의 슈퍼파워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죠. 가상현실 게임에 몰입했을 때 몸은 가만히 있지만 의식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가 있죠. 깊은 명상에 빠지면 내 몸의 감각을 잊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바로 정신이 육체와 분리되어 작동할 수 있다는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 부르며 진정한 삶은 육체의 방해를 벗어난 순수한 정신활동으로만 가능하다고 봤어요. 신기하게 통하는 구석이 있죠. 하지만 잠깐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죠. 반대로 몸이 아프면 한없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이건 정신과 육체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실상 한 팀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선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몸이 곧 나고 내가 곧 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데카르트의 말처럼 정신이 독립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영혼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데카르트는 예라고 했지만 데이비드 휴먼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영혼이란 건 없고 나라는 느낌은 그냥 내 안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과 감각들의 묶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치 강물이 계속 흐르지만 우리는 그 강을 같은 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영혼이 있다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뭘까? 같은 것들이요. 결국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1.5kg짜리 뇌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그 답을 정신에서 찾아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이라곤 젊은이들과 삶과 진리에 대해 토론한 것뿐이었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스승의 마지막 날을 파이돈이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영혼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 앞에 절망하며 물었죠. 스승님,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죠.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플라톤 철학의 핵심 이데아에 있습니다. 머릿속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벽한 원형이라는 뜻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원을 그려보실 수 있나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종이에 그리는 원, 컴퓨터로 만드는 원도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린 머릿속으로 완벽한 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완벽한 아름다움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만 그 어느 것도 아름다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완벽한 정의도 마찬가지죠.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현실 세계에는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완벽함을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원래 그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완벽한 진리의 세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생각에 따르면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픔, 피곤함, 욕망 같은 육체의 방해 때문에 영혼이 진리를 탐구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플라톤에게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육체의 방해에서 벗어나 영혼의 눈으로 진리, 즉 이데아를 보려고 노력하는 훈련인 셈이죠. 이제 소크라테스가 왜 죽음 앞에서 행복했는지 아시겠나요?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가두어 왔던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진리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해방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었죠. 24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만이 삶의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육체를 넘어선 더 영원하고 고귀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24살의 활기찬 대학생이 있습니다. 70년 후 이 학생은 백발의 주름진 할머니가 되겠죠. 모습도 생각도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다른 두 사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둘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 아주 긴 기차가 있습니다. 맨 앞 칸과 맨 뒤 칸은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우린 이걸 하나의 기차라고 부릅니다. 왜? 공간적으로 쭉 이어져 있으니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에 산 삐까번쩍한 내 차, 20년 뒤엔 고물이 됐지만 여전히 내 차였죠. 시간적으로 쭉 이어져 왔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도 이 자동차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길게 이어진 존재, 마치 시공간 벌레 같다고 말합니다. 7살의 나와 27살의 나, 77살의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긴 벌레의 다른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기나긴 나라는 벌레의 정체성, 그 핵심은 대체 뭘까요? 여기 세 가지 강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 영혼. 내가 나인 이유는 내 안에 고유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하지만 만약 매일 밤 우리가 자는 사이 신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완전히 똑같은 새 영혼을 넣어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수명은 하루짜리가 되는 셈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두 번째 후보, 육체, 같은 몸을 가졌으니 같은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멋진 레고탑을 만들고 잠들었어요. 아빠가 실수로 이걸 무너뜨리고 미안해서 원래랑 똑같이 다시 조립해놨습니다. 자, 이건 아이가 만든 그 탑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복제품일까요? 복제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뒤 신이 우리 몸의 원자를 싹 모아서 똑같이 부활시켜준다고 해도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 나의 완벽한 카피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보, 바로 인격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영혼이나 육체가 아니라 나의 기억, 믿음, 목표, 성격 같은 인격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7살의 나와 지금의 나는 기억도 꿈도 많이 다르죠. 하지만 어릴 적 기억의 일부가 지금의 내게 이어지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마치 낡은 실과 새 실을 엮어 하나의 긴 밧줄을 만들 듯 우리의 인격은 계속 변하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설령뇌를 인공뇌로 바꾼다 해도 내 기억과 인격을 그대로 옮겼다면 그건 여전히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당신을 당신 누구인가? 라는 아주 오래된 철학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크게 육체 관점과 인격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철학자 셸리 케이건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기묘한 상상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여기 미친 과학자가 나타나 당신과 린다라는 사람의 마음을 서로 바꿔치기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린다의 몸으로, 린다의 정신은 당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잠시 후 과학자가 사악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문할 건데 누구를 고문할지는 네가 정해라. 자, 누구에게 고통을 피하게 해주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내 정신이 들어간 린다의 몸을 보호하라고 외칠 겁니다. 즉, 우리는 육체보다는 기억과 생각을 가진 인격을 더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사고를 당해 뇌를 절반씩 나눠 2명의 다른 사람에게 이식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좌뇌를 이식받은 레프티, 우뇌를 이식받은 라이티,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당신의 기억, 당신의 인격을 완벽하게 가지고 깨어나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진짜 당신은 누구일까요?
인격이 나라면 똑같은 인격이 둘이나 생겼으니 둘 다 나여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단 한 명이잖아요. 레프티가 결혼하면 라이티도 유부남이 되는 걸까요? 레프티가 범죄를 저지르면 라이티도 감옥에 가야 할까요? 나라는 존재가 복제되는 순간 인격 이론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이건 육체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상당 부분을 가졌으니 둘 다 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모든 이론이 이 분열 문제 앞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힙니다. 셸리 케이건은 이 끝없는 논쟁 속에서 질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어쩌면 내가 죽음에서 살아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중요한 가치를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계속되는가? 즉, 내가 물리적으로 죽더라도 나와 아주 비슷한 인격을 가진 누군가가 세상에 남아 내 생각과 가치를 이어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냐는 거죠. 내 육체와 인격이 정확히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셸리 케이건은 여기서 낭만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한 명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첫째는 피기능 person function, 바로 우리의 인격, 생각, 기억, 자아의식 같은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 정신적인 나입니다. 둘째는 비기능 body function,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순수한 생물학적 신체 활동입니다. 즉 육체적인 나입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죽으면 이 두 가지 기능은 동시에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 기능도 곧 멈추니까요.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아까 상상했던 사고 상황은 다릅니다. 정신적인 나인 피기능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육체적인 나인 비기능은 기계의 도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는 상태. 케이건은 이 특수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죽음의 순간은 언제일까? 케이건은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격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나의 본질은 내 생각과 기억, 즉 인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고로 의식을 잃은 순간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은 겁니다. 침대에 누워 숨쉬고 있는 것은 그저 나의 몸일 뿐, 더 이상 나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육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나의 존재를 생물학적 생명 활동과 동일시합니다. 즉,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한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비록 생각은 못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생존 상태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죽음은 심장이 완전히 멎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나 없는 육체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살아있는 몸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 머리 아파.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셸리 케이건이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 나의 본질이 나의 생각과 기억, 즉 인격이라면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누구와 관계 맺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죽음이 있기에 언젠가 나의 인격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모든 순간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해지는 거죠. 죽음은 피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유한함을 알려줘서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 이것이 케이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죽음의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고 내가 죽어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쉽지 않죠. 왜일까요? 내가 죽어있는 상태를 상상하는 그 순간에도 상상하고 있는 나는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장례식을 유령처럼 지켜보는 것처럼요. 이건 내가 죽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없는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 가깝죠. 톨스토이의 소설 속 주인공 이반 일리치를 볼까요? 그는 머리로는 자신이 죽을 거란 걸 압니다. 생명보험도 들고 유서도 썼죠. 하지만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큼은 예외일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케이건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죽음을 인정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나의 죽음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주 터무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장입니다. 인간은 모두 홀로 죽는다. 정말 시적이고 왠지 모르게 진실처럼 들리는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을 지켜줘도 결국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는 건 오직 나 혼자뿐이니까요. 하지만 케이건은 이 주장 역시 틀렸다고 말합니다. 홀로 죽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만약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는다는 의미라면 이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니까요. 그럼 죽음의 경험은 나눌 수 없기에 외롭다는 뜻일까요? 케이건은 소크라테스와 데이비드 휴메의 예를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의연하게 독배를 마셨고 휴문 죽기 직전까지 친구들을 병상으로 불러 농담을 던지며 유쾌하게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죽음 어디에서도 우리는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홀로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에 부여하는 낭만적이거나 비극적인 이미지일 뿐 모든 죽음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지 않는다. 인간은 홀로 죽는다. 셸리 케이건은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죽음에 대한 명제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고 우리에게 생각할 공을 넘기는 거죠.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음을 어떻게 할까요? 흔히들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셸리 케이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음이 나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죽은 당사자에게 나쁜 것이어야 한다고요. 케이건은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먼 우주로 여행을 떠나 내가 죽기 전엔 절대 돌아올 수 없게 됐어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탄 우주선이 폭발해서 세상을 떠났다면 어떨까요? 두 이야기 모두 영원한 이별이라는 점은 같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가 훨씬 더 나쁘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케이건이 제시하는 박탈 이론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고통스럽거나 끔찍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서 앞으로 누릴 수 있었을 좋은 것들을 모두 앗아가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 더 멋진 곳을 여행할 경험,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시간, 이 모든 가능성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 나쁜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죠. 마치 정말 재밌게 보던 영화가 클라이맥스 직전에 꺼져버리는 것처럼요. 자, 박탈당해서 나쁘다. 깔끔한 설명 같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강력한 태클이 들어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주장입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둘째,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은 결코 내게 나쁜 것일 수 없다. 정말 그럴싸하지 않나요? 내가 살아있을 땐 죽음이 없으니 괜찮고 내가 죽으면 고통을 느낄 내가 없으니 또 괜찮다는 거죠. 이 논리에 따르면 죽음이 내게 나쁜 시점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탈 이론이 이 시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케이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 요건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꼭 어떤 사건과 내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죽은 뒤에 누군가 제 무덤에 침을 뱉거나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록 저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건은 분명 저에게 나쁜 일이 맞지 않을까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사건도 내가 사라진 후에 그 박탈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의 날카로운 창을 막아낼 방패를 찾은 셈이죠. 자, 마지막 퍼즐입니다. 로마의 시인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영겁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건 아무도 슬퍼하지 않지?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내가 없었던 과거의 무한한 시간과 내가 없을 미래의 무한한 시간, 둘 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똑같은데 왜 우리는 유독 죽음 이후의 비존재만을 두려워하고 나쁘게 생각할까요? 이 비대칭을 정당화하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비합리적인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케이건은 여기서 상실이라는 개념을 다시 가져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삶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태일 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은 다르죠. 내가 분명히 갖고 있던 삶이라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지 못한 것보다 가졌다가 잃는 것에 훨씬 더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일찍 태어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고나 병이 없었다면 더 오래 살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죽음은 우리에게서 가능했던 미래를 빼앗아가는 상실이지만 출생 이전의 비존재는 그저 과거의 사실일 뿐이라는 거죠.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시간에 더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셸리 케이건과 함께 떠나본 죽음에 대한 철학적 탐험 어떠셨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못 보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앗아가니까 죽음은 나쁜 거라는 거죠. 이걸 박탈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셸리 케이건은 여기서 태클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죠? 한두 개는 정말 맛있지만 이걸 평생 영원히 먹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끔찍한 고문이 될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00살, 200살까지는 즐거울 수 있어도 천천년, 1억 년을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국의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는 어떤 형태의 삶이든 영원히 계속되면 결국 끔찍한 지루함과 무의미함에 빠질 거라고 했어요. 제 아무리 멋진 인생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만나면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루함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을 주기적으로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100년마다 기억을 싹 지우고 새로운 취향과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러면 매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영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기억도 성격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1000년 뒤에 저 존재를 과연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지금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건 그냥 내 몸을 차지한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결국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의 나를 유지한 채 영생을 살면 지루해 미쳐버릴 거고,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나를 바꾸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해도 우리가 꿈꾸던 영생은 없습니다. 셸리 케이건은 결국 영생은 우리가 갈망할 만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은 악몽에 가깝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막상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조금만 더 살고 싶은데 하고 아쉬워하겠죠.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우리는 늘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순간만큼은 죽음은 분명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건이 말하는 최고의 삶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래 사는 삶입니다. 삶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삶,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깊은 철학적 고민에 대해 아주 멋진 대답을 남긴 한 미스 USA 참가자의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원히 살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선택하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마치 거예요. 다른 하나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습니다. 돈 그 자체는 종이일 뿐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죠. 여기서 돈은 즐거움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게 바로 도구적 가치입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 자체로 좋은 것, 본질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즐거움, 행복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럼 행복해지려면 이 본질적 가치, 즉 즐거움만 극대화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럴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상상한 엄청난 기계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경험 기계. 이 기계에 접속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경험을 100% 현실과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보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평생 꿈꿔온 이상형과 사랑에 빠지는 경험까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접속하는 순간 기계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죠. 이 기계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 최고의 쾌락과 즐거움만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고통, 슬픔, 실패는 전혀 없죠. 완벽한 행복이 보장된 삶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기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할 겁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 경험 기계 속의 나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한 게 아닙니다. 진짜 노력을 통해 관계를 만든 것도 아니죠. 그저 생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짜릿한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만들어가는 진짜 나의 존재, 실제적인 성취,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의 총합이 아니었던 거죠. 당신의 인생은 어떤 그릇인가요? 그렇다면 진짜 세상에서 우리 삶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중립적 그릇 이론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릇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는 관점이죠. 즐거움, 성취 같은 좋은 걸 많이 담으면 플러스 인생, 고통, 실패 같은 나쁜 걸 담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치적 그릇 이론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이라는 그릇은 이미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릇처럼요. 물론 그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 최종 가치는 달라지겠죠. 내용물이 너무 끔찍하면 다이아몬드 그릇의 가치를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의 끝판왕 버전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릇의 가치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그 안에 아무리 나쁜 것을 담아도 최종 합계는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관점이죠. 우리가 어떤 그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내 삶이 빈 그릇이고 앞으로 고통만 가득할 것 같다면 죽음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삶이 보석 그릇이라면 약간의 나쁜 내용물이 추가되더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가치 때문에 삶을 이어갈 이유가 충분할 겁니다. 경험 기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우리는 진짜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사람마다 정말 다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내 인생의 평화로운 마무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통과 후회로 가득한 삶이었다면 죽음은 끔찍한 끝으로 느껴질 겁니다. 결국 죽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내 삶이 어땠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좋은 삶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치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도구적 가치. 망치처럼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죠. 돈이나 권력이 대표적입니다. 이걸로 다른 걸 얻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본질적 가치. 행복이나 사랑처럼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입니다. 재밌는 건 이 둘이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보통 도구지만 어떤 사람에겐 돈 모으는 과정 자체가 행복일 수 있죠. 반대로 사랑은 본질적 가치지만 누군가에겐 사회적 지위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치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합니다. 우리는 수단을 통해 진짜 목적을 찾기도 하고 목적이라 믿었던 것이 또 다른 수단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럼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인생 뭐 있어? 즐거우면 장땡이지. 이게 바로 쾌락주의의 시각입니다. 내 삶의 총합이 플러스면 좋은 삶, 마이너스면 나쁜 삶이라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아까 드렸던 질문, 경험 기계가 등장합니다.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만든 사고 실험인데요. 이 기계는 완벽한 쾌락을 보장하지만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캡슐에 둥둥 떠 있을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즐거워도 그게 가짜라면 의미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세상과 연결되고 진짜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즉, 삶의 가치는 단순히 쾌락의 양이 아니라 그 경험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철학자들은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바로 그릇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삶은 원래 텅 빈 그릇 같다는 겁니다. 이 그릇에 사랑, 우정, 성취 같은 좋은 것들을 채우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고통이나 좌절만 담기면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이라는 그릇 자체가 이미 보물이라는 시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이미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좋은 경험이 더해지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설령 고통이 담기더라도 그릇 자체가 소중하게 삶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 이론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오늘 우리는 삶의 가치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삶의 가치는 쾌락의 양만으로 잴 수 없으며 그 안에 담기는 경험의 질과 진정성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경험들로 삶을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소중한 그릇에 무엇을 담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죽음은 피할 수 없죠. 이건 죽음을 더 나쁘게 만들까요? 여기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죽음이 더 끔찍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 내 존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죽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 생각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죽음이 더 까다로운 이유는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9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밖에 살지 못하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노력해서 드디어 의사가 됐는데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다면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만 하며 청춘을 보내진 않았겠죠. 이처럼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인생 계획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듭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인생의 행복 총량은 똑같습니다. 단지 순서만 다르죠. A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인생, B는 좋았던 시절을 뒤로하고 몰락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호하시나요? 대부분 A를 선택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전체적인 모양, 즉 이야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죽음은 이 멋진 이야기를 완성할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효과부터 보죠. 바로 희소성입니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아니 1000년 뒤로 미룰지도 모르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나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책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입맛만 버렸네 시나리오입니다. 인생의 온갖 좋은 것들을 맛만 살짝 보여주고는 가장 좋을 때 모든 걸 빼앗아가는 짓궂은 장난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섬뜩한 몰락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썩어 없어질 한낱 물질, 기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진실을 죽음이 폭로한다는 거죠. 죽음의 필연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삶과의 상호작용까지 죽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듣다 보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자살은 정답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자살은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짧은 맛보기 기간을 스스로 더 단축시키는 것일 뿐이니까요. 정해진 결말을 조금 앞당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죽음의 무게는 결국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 크게 세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째,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 나는 안 죽어 라고 외치며 죽음의 가능성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둘째, 죽음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많은 이들이 택하는 방식인데요. 죽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무시는 죽음을 아예 잊고 사는 겁니다. 죽음, 그거 남들 얘기 아니야? 하면서요.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속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는 성공한 판사였지만 정작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평생 외면했습니다. 결국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이 텅 비어 있었음을, 진정성 없는 삶이었음을 깨닫고 절규하죠. 죽음을 무시하는 삶의 끝이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을 외면할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과연 합리적인 감정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정확히 뭘까요? 첫째,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 병으로 인한 고통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죠. 이건 타당한 두려움입니다. 둘째, 죽어있는 상태.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의식도 감각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내가 살아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오면 나는 없다. 그러니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했죠. 그럼 진짜 두려움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박탈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앞으로 누릴 수 있었을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긴다는 사실,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멋진 여행, 새로운 경험, 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인생이라는 파티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기분, 궁극의 FOMO, Fear of Missing Out 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박탈감에 대한 두려움에 계속 떨고만 있어야 할까요? 셸리 케이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은 우리를 신중함으로 이끕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는 다시 하기 버튼이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목표를 선택할 것인가?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죽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지금 너의 한정된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이 짧은 인생을 꽉 채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소소한 행복 컬렉터가 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공 확률이 희박한 거대한 목표에만 매달릴 순 없겠죠. 오늘 확실히 즐길 수 있는 것들, 맛있는 음식, 친구와의 수다, 좋은 음악 같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둘째, 정반대의 전략입니다. 위대한 도전자가 되는 것이죠.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내게 정말 가치 있는 목표에 과감히 도전하는 겁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을 의미로 가득 채워줄 테니까요. 쉬운 목표만 줬다가 인생이 끝났을 때의 허무함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 두 전략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안경을 써보겠습니다. 바로 합리성과 도덕성이라는 안경입니다. 먼저 합리성의 안경입니다. 과연 자살이 계산적으로 이득이 되는 선택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두 상태를 비교합니다. 지금의 나와 선택 이후의 나, 다이어트를 하면 더 건강하고 멋진 내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선택합니다. 이걸 두 상태 요건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자살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비교해야 하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자살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A 구간에서는 지금은 좀 힘들지만 B에서 D 구간은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살은 명백히 비합리적이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전부 버리는 거니까요. 반면 이런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삶.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고통을 끝내는 자살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케이건의 주장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겐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리는 판단을 과연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살이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처럼 너무나도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자, 이번엔 도덕성의 안경을 써보겠습니다.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비도덕적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나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남기죠. 이건 자살을 반대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하지만 케이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내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이라면 어떨까요? 나의 고통이 끝나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도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더하고 빼보면 꼭 자살이 최악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건 절대적인 규칙이죠. 그런데 나는 타인인가요?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고 수술을 합니다. 권투 선수는 상대방과 싸우기로 동의했죠. 이처럼 동의는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에 동의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케이건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살은 나 자신에게 가하는 행위이므로 나의 진정한 동의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셸리 케이건의 논리를 따라 자살을 해부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아주 예외적이고 엄격한 조건에서 자살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완벽한 정보를 가진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철학적 탐구라는 점입니다. 현실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흐려질 수 있습니다. 케이건의 진짜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 겁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라면 삶은 그 자체로 이어갈 가치가 있다는 것.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치명적인 오판일 수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주변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지식 탐험가 이세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